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서자 나는 익숙하게 문을 잠그고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뒤집었다. 딸깍 하고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는 고된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자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작은 벽이 세워지는 소리였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온종일 손님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음식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희미한 온기를 남겼지만 그 온기는 이내 낡은 환풍기가 빨아들이는 밤에 한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척추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20해 가까이 이 작은 식당은 나의 세상이었고 나의 전쟁터였으며 나의 감옥이었다. 선영 식당. 간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낡은 아크릴판에 쓰인 내 이름 석자. 20년 전 그 사람이 떠나고 갓난아들 지훈이를 품에 안은 채 막막한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친정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음식 솜씨 하나를 미천 삼아 나는 이 골목 구석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내 젊음과 눈물을 모두 쏟아부은 곳.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익숙하게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돼지기름과 김칫국물이 뒤섞인 끈적한 테이블을 몇 번이고 행주로 훔쳐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를 쓸고 락스를 푼 물로 바닥을 닦았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 냄새를 맡아야만 하루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주방으로 들어가 거대한 솥단지들을 닦고 남은 음식물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일 하루의 희비가 담긴 낡은 금전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온종일 나를 웃고 울게 했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리고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 나는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한 푼 한 푼 돈을 세었다. 오늘의 매상은 17만 4,400원. 여기서 내일 장볼 식자재 값 빼고 가게 월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들 지훈이의 용돈이라도 넉넉히 챙겨주려면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도 괜찮았다.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되뇌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으로 내 아들 굶기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계산을 마친 나는 주방 구석에 놓인 냄비에서 오늘 팔고 남은 김치찌개를 펐다. 손님상에 나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멀건 국물. 그리고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 한 덩이. 이것이 나의 저녁 식사였다. 나는 텅 빈 홀의 구석 자리에 앉아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해 위장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다. 적막한 식당 안에는 낡은 냉장고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내가 숟가락을 놀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외롭고 고된 순간이었다. 문득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앳된 얼굴의 남학생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다.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녀석은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다. 가장 싼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밥 한 공기를 더 시켜 국물에 말아먹으며 배를 채우곤 했다. 그 모습이 꼭 어릴 적 내 아들 지훈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다.
그날도 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계산대로 왔다. 그런데 주머니를 다 뒤져도 밥값에서 500원이 모자랐다. 녀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500원이 모자라는데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녀석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학생,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됐어. 500원 없다고 우리 집 망하지 않아. 그래도 됐다니까. 다음에 와서 밥 먹을 때 주면 되지. 자, 이거 가지고 가. 나는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요구르트 하나를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금 새로 지은 따끈한 밥을 한 공기 가득 퍼서 녀석의 식판에 올려주었다. 학생, 공부하려면 밥심이 있어야지. 이건 서비스. 국물에 팍팍 말아서 배 든든하게 채우고 가. 그래야 공부도 잘 되지. 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벅이고 있었다.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녀석은 내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지훈이도 어디 가서 저렇게 밥은 잘 얻어먹고 다니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졌었다. 그래, 나 박선영은 이렇게 살아왔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말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내가 아들 지훈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했던 유일한 약속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녀석은 22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아비 없이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제 어미를 돕겠다며 대학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착한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다. 아들, 고생했다. 밥은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으로 대충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지.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 피곤하겠다. 네, 어머니도 빨리 정리하고 주무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녀석은 내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고는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나도 내 방으로 들어왔다. 가게 딸린 작은 쪽방, 낡은 장롱과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 하지만 나와 내 아들의 온기가 깃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습관처럼 장롱 맨 아래 칸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도 없는 낡고 빛바랜 상자. 그 안에는 내가 2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내 과거의 편린들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지훈이를 젊은 시절에 내가 안고 있는 사진. 내 옆에는 있어야 할 그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다. 20년 전 그가 그 여자와 함께 나를 떠나던 날밤 내가 울면서 손톱으로 긁어냈던 상처였다. 나는 그를 내 인생에서 내 아들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사진 밑에는 낡은 남자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나던 날 풀어놓고 간 유일한 물건. 비싼 명품 시계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지금은 녹까지 살짝 쓸어버린 값싼 시계. 배터리가 닳아 시계의 바늘은 20년 전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증오와 분노,
배신감과 억울함. 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아주 희미하게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이 시계를 내게 선물이라며 내밀었을 때 수줍게 웃던 그의 얼굴에 대한 기억이었다. 우리가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짧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 그 기억 때문에 나는 차마 이 시계를 버리지 못했다. 나는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사진과 함께. 그리고 상자를 닫아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 넣었다. 과거를 봉인하듯 피곤이 몰려왔다. 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장을 봐야 하고 찌개를 끓여야 하고 손님들을 맞아야 한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고 가난하고 또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어젯밤의 고요한 평화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음 날의 선영 식당은 아침부터 전쟁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공사장의 인부들과 근처 회사의 직원들로 가게 하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모님, 여기 제육 하나 추가요. 학생, 여기 물 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홀과 주방을 오갔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빈 반찬 그릇을 채우고 쉴 새 없이 주문을 받았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일 때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작은 가게는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나를 지켜준 유일한 성체였다. 나의 자부심이자 내 아들을 키워낸 훈장이었다.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가게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나는 텅 빈 그릇들을 주방으로 옮기며 잠시 의자에 걸터앉아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끽! 가게 앞. 낡고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듯이 그 차를 쳐다보았다. 저런 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올 일은 명절에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차문을 열어 뒷좌석에 누군가를 부축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20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한때는 운동으로 다져졌던 단단한 몸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한 뼈대 위에 가죽만 겨우 씌워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떠났던 내 전 남편 강민호였다. 그는 한때 태산처럼 듬직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얼굴은 병색이 완연한 누런빛이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유령이었다. 과거에서 걸어 나온 망령.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딸랑 하는 문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혹시 박선영 사장님 되십니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그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서 있는 강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시죠?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알아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알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니까. 용건이 뭐죠?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강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곁에 있던 김 변호사가 그를 막았다. 사장님, 잠시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을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마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 소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5분 들이죠. 그 안에 용건 끝내고 사라져 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박선영 사장님, 강민호 선생님께서는 현재 췌장암 말기이십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슬픔 연민 아니었다. 그저 멍했다. 저 사람이 죽는다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죽는다고. 그래서요,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 부고를 미리 알려주러 온 건가요? 그렇다면 고맙네요. 그날은 가게 문 닫고 잔치라도 해야 할 테니 내 독설에 김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옆에 앉아있던 강민호는 컥컥 하며 마른 기침을 해댔다. 그의 기침 소리가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김 변호사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말을 이었다. 강민호 선생님께서는 남은 생을 박선영 사장님의 보살핌 속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20년 전 갓난아들까지 버리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파렴치한 인간이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되니 나더러 병수발을 해달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이 또 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들 지금 나랑 장난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당장 꺼져 소금 뿌리기 전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 말은 내 발을 그 자리에 묶어두기에 충분했다. 물론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민호 선생님의 병수발을 맡아주신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유산 10억 원을 박선영 사장님께 증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억. 그 숫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10억. 내가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는 돈. 이 가게의 월세와 아들의 학자금. 우리의 생계를 위해 매일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돈.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제발 내 마지막은 네 곁에서. 닥쳐.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역겨웠다. 당신 돈 더러워서 받기 싫어. 20년 동안 내 아들 얼굴 한 번 보러 오지 않았던 인간 단돈 10원 한 장 보내주지 않았던 인간. 그런 인간이 주는 돈. 나는 필요 없어. 당신이 누구 덕에 그 돈을 벌었는데. 내 젊음, 내 인생을 담보로 다른 년이랑 희희낙낙하며 번 돈 아니야. 그딴 돈으로 내 자존심을 사겠다고. 내 용서를 사겠다고. 나는 내 안에 쌓여있던 20년의 울분을 모두 토해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나한테, 그리고
내 아들한테 2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민호를 부축했다. 강민호는 마지막까지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그들이 가게를 떠나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자존심은 지켰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황폐했다. 과거가,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몇 번이나 놓쳤다. 1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저녁 무렵 가게 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박 사장, 정말 미안하게 됐어.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 새로 산 주인이 여기다 빌딩을 올린다네. 그러니 2달 안에 가게를 좀 비워줘야겠어. 미안하네. 보증금은 물론이고 이사 비용까지 넉넉하게 챙겨주라고 했으니 나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가게를 비워달라고 내 20년이 담긴 이 가게를 이곳이 없어지면 나와 내 아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아들 지훈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녀석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 대박 소식 있어요. 녀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앞에 이메일이 띄워진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합격 통지서 왔어요. 디자인과 석사 과정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훈이는 방방 뛰며 기뻐했다. 영국 왕립예술학교,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쿨. 그곳은 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나는 아들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녀석이 보여준 화면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학비와 기숙사비, 예상 생활비가 적혀 있었다. 내 눈이 흐려졌다. 내가 평생을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 기쁘세요? 내 표정을 읽은 아들이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정말 축하해.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지옥이었다. 가게는 비워줘야 하고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나는 가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무너지는 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낮에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그의 명함 한 장, 그 명함 위로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유령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의 대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의 눈부신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기도 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20년의 증오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악마의 손을 잡을 것인가? 나는 텅 빈 가게 안에서 밤이 새도록 울었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잔인한 선택지는 없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2개의 저울이 쉴 새 없이 삐걱거렸다. 한쪽에는 내가 20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그 남자에 대한 증오가, 다른 한쪽에는 빚더미에 나앉을 나의 현실과 아들 지훈이의 눈부신 미래가 올려져 있었다. 저울은 밤새도록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나를 고문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아니, 결정이라기보다는 항복에 가까웠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내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여자로서의 내 자존심은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용훈 변호사입니다. 박선영입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랄 만큼 건조하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 사장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안도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약속한 10억 원은 지금 당장 제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님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치해두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약속대로 제게 지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 더러운 돈을 미리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남편이 아니라 환자일 뿐입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일 뿐이고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모든 계약 내용은 제 아들 지훈이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 조건에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마도 나의 이런 태도가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뜻 강민호 선생님께 잘 전달하고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사람을 보내 환자분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방금 내 영혼을 팔았다. 자존심의 값은 정확히 10억 원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부터 내가 겪어야 할 지옥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하면 될 일이었다. 그날 오전 나는 가게 일을 잠시 접어두고 집 안의 작은 골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한때는 창고로 쓰던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그곳이 앞으로 그 남자가 죽음을 맞이할 공간이 될 터였다. 낡은 잡동사니들을 드러내고 바닥을 닦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깔았다. 방을 치우는 내내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뒤엎고 도망쳐버릴 것만 같았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김 변호사와 간호사 한 명이 강민호를 데리고 왔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헬쑥하고 더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를 본체 만체하며 간호사에게 방을 안내했다. 앞으로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웬만큼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김 변호사님 통해서 요청하십시오. 나는 철저히 사무적으로 말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나는 외면했다. 동정심은 사치였다. 이제부터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돈이라는 계약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기묘하고 끔찍한 동거는 시작되었다. 나는 하루 3번 그의 방에 죽과 약을 넣어주었다. 그가 먹고 남긴 그릇을 치우고 가끔은 그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를 환자라고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기침소리 하나, 신음소리 하나가 내 20년의 상처를 헤집고 잠들어 있던 증오를 깨웠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문제는 저녁에 아들 지훈이가 돌아오면서 터졌다. 그날따라 녀석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고 영국 가면 대성할 거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나는 애써 웃으며 녀석을 맞았다. 바로 그때였다. 골방에서 강민호의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콜록, 콜록.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지금 방에서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손님 계세요? 아니, 그게 나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지훈이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곧장 골방으로 향했다. 나는 녀석을 막을 틈도 없었다. 베올컥. 지훈이가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앙상한 몰골로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호를 발견했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강민호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어머니, 녀석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한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얼굴이 긁혀나간 남자. 지난 20년간 자신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유령.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훈이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강민호가 아닌 나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 저 인간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요. 그의 고함 소리가 좁은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인간을. 지훈아, 그게 무슨 사정이요, 돈이에요. 저 인간이 돈이라도 준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팔아넘기신 거냐고요. 녀석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정곡을 찔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의 유학비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아들은 자신의 꿈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대가라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지훈아, 이건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결정이오하. 지훈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정말 실망입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자존심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가난해도 남부럽지 않게 저를 키워주신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군요. 아이담, 됐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와 내 아들 사이에도 거대한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프면 눈물도 흐르지 않는 법이었다. 골방 안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들었을 강민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개의 닫힌 문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 문 너머에는
나를 경멸하게 된 내 아들이 있었다. 다른 쪽 문 너머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이자 이제는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버린 그 남자가 있었다. 나는 내 자존심을 팔아 아들의 미래를 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아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었다.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자존심의 값이었다. 나는 이 지독한 거래에게 첫 번째 할부금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지불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나의 하루는 두 개로 쪼개졌다. 낮에는 생계를 위한 선영식당의 주인 박선영으로, 밤에는 돈 때문에 원수의 병수발을 드는 비참한 간병인 박선영으로 살아야 했다. 두 개의 삶 모두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침은 늘 그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 나는 일어나 그가 먹을 미음을 쑤었다. 쌀을 곱게 갈아 맹물에 푹 퍼지도록 끓이는 단순한 작업. 하지만 나는 그 미음을 쑤면서 20년 전 갓난아들이었던 지훈이의 이유식을 만들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설렘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손길이 이제는 의무감과 증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드시죠. 나는 쟁반에 미음과 약을 받쳐들고 그의 방문을 열었다. 약품 냄새와 죽어가는 사람 특유의 쇠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간신히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도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맡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차마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내 손은 한때는 저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그가 떠난 후 20년 동안은 저 얼굴을 후려치는 상상만 해왔던 손이었다. 그는 한참 만에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미음은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불 위로 흐르는 것이 더 많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들었다. 그냥 있어요. 내가 할 테니. 내 목소리는 까칠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도 싣지 않은 채 그의 입에 미음을 떠 넣어주기 시작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는 어린 새처럼 힘없이 입을 벌렸다. 문득 또다시 과거의 기억이 나를 덮쳤다. 결혼 초 입덧이 심했던 나를 위해 그가 서툰 솜씨로 끓여주었던 쌀죽. 선영아, 이거 먹고 힘내. 내가 평생 당신 밥은 굶기지 않을게. 하고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의 다정한 얼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남자가 이제 와서 내가 끓여준 죽을 받아먹고 있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마지막 한 숟갈까지 그의 입에 밀어 넣었다. 육신의 빚을 갚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그는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시트를 갈고 그의 몸을 닦아주어야 했다. 20년 전 지훈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는 똥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었다.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그는 다른 여자의 품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의 똥오줌을 치우고 있었다. 그의 몸을 닦아줄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증오하는 남자의 맨살을 만져야 하는 그 감각적 모멸감. 나는 이를 악물고 숨을 참고 최대한 빨리 그 일을 끝내버리곤 했다. 이것은 10억 원짜리 노동의 대가라고,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육신의 빚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영혼의 빚이었다. 바로 내 아들
지훈이, 녀석은 그날 이후 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차려준 밥도 먹지 않고 늘 밖에서 밥을 해결하고 들어왔다. 전에는 살갑게 어머니하고 부르던 녀석이 이제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루는 녀석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내가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도서관이에요. 밥은 먹었고 가게에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와서 먹어. 됐어요. 여기서 대충 먹을게요. 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엄마가 너 먹으려고 아침부터 준비한 건데.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남자 콧소리만 들어도 역겨우니까. 그리고 그런 남자 병수발 들면서 번 돈으로 차려준 밥 먹고 싶지 않아요. 탁.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이 모든 모욕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너인데 너는 그런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원망과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 심해졌다. 강민호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끙끙 앓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거나 혹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신음소리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매일 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그의 고통은 유난히 심했다. 그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수진아. 제발. 수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의 증오가 다시 들끓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저 인간은 그 여자를 찾는구나. 나는 무시하려 했다. 그저 고통 속에서 내뱉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잠꼬대는 계속되었다. 가져가지 마. 내 돈. 아니, 우리 지훈이 돈이야. 그건 절대 안 돼. 지훈이 돈.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수진아,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 모든 걸 다 뺏어갔잖아. 이젠 이것까지. 안 돼. 그는 울고 있었다. 잠꼬대 속에서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여자와 함께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자기 모든 것을 뺏어갔다고 하는 거지? 지훈이 돈은 또 무슨 소리고. 처음에는 그저 병든 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헛소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밤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가져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나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와 그 여자의 20년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드물게 정신이 맑은 날이었다. 내가 죽을 건네주자 그가 처음으로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선영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맙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의 사과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미안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죠.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내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기라도 하나요. 내 아들이 아비 없이 자라면서
겪어야 했던 상처를 지워주기라도 하냐고요. 알아. 다 알아. 나는 너와 지훈이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그냥 한번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앞에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패배하고 병든 늙은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를 향한 나의 증오가 그의 그 비참한 모습 앞에서 아주 조금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를 증오하는 것조차 이제는 지쳐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잠꼬대를 들었다. 다 가져갔어. 그 여자가 내 인생까지도. 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당신에게 지난 20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질문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용서나 이해와는 다른 그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나의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다. 육신의 빚과 영혼의 빚을 갚아나가며 나는 하루하루 소모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아주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나의 간병 생활은 무미건조한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죽을 쓰고 그의 몸을 닦고 약을 챙기고 점심시간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그의 수발을 드는 일의 반복. 그 과정에서 오가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대화와 그보다 더 많은 침묵뿐이었다. 아들 지훈이와의 냉전도 계속되었다. 녀석은 여전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가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몫의 지옥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강민호, 그 남자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밤마다 고통 속에서 그가 내뱉는 잠꼬대, 수진이라는 여자의 이름과 내 돈, 지훈이 돈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것들은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20년간 내가 그려왔던 그와 그 여자의 행복하고 풍족했을 것이라는 상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제 그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진통제에 취해 잠을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깨어있을 때에도 그의 눈은 늘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나는 무감각하게 그를 돌보았다. 연민도 증오도 아닌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감으로.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정리를 마친 후 그의 방에 들렀을 때였다. 그는 그날따라 정신이 조금 맑아 보였다. 나는 말없이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때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영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나는 묵묵히 낡은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늦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약품 냄새를 희미하게 흩어놓았다. 날씨 좋네. 그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는 내가 밉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미운 정도가 아니죠.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난 20년간 매일 밤 기도했어요. 내 말에 그는 피식하고 힘없이 웃었다. 그렇겠지. 그래야 맞지.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었으니까.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얼굴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쓸쓸해 보였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 10억 때문이겠죠. 그 돈으로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사서 편하게 눈 감고 싶었을 테니까. 그것도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가 무어라 말을 이으려던 순간이었다. 광광광. 가게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도, 저녁시간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 손님일 리는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덮개를 입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서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 짙은 화장,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 내 남편을 앗아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꼴이 말이 아니네. 박선영, 식당 주모가 다 됐구나. 20년 만에 만난 그녀의 첫마디는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닐 텐데. 내 남자 데리러 왔어. 민호 씨,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녀는 나를 밀치고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켜. 어디다 숨겨놨어, 민호 씨. 나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이 발 들여놓을 곳이 아니라고. 네, 집 웃기지 마. 이 집도 원래는 민호 씨 돈으로 얻은 거 아니었어. 그리고 민호 씨는 내 남자야. 20년 동안 나와 함께 산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저 버림받은 전처일 뿐이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상처를 후벼 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죽을 병 걸린 남자 데리고 뭐 하자는 건데 동정심이라도 생겼어? 아니면 그이가 가진 돈 때문인가? 그녀는 내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웃었다. 어차피 그 사람 돈 다 내 거야. 당신 같은 식당 아줌마가 간병해준다고 해서 떨어질 콩고물은 없으니. 괜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을걸.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돈 그래. 돈 때문에 시작했어. 하지만 당신처럼 더러운 욕심 때문은 아니야. 당신이 이 남자를 어떻게 버렸는지. 나는 관심 없어.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내 환자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당장 나가. 내 고함 소리에. 그녀는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내가 어떻게 버렸는지 관심이 없다고. 아니, 넌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지긋지긋해 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과 그 아들놈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이는 나랑 살면서도 단 하루도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어. 술만 마시면 선영아, 지훈아 하고 울면서 찾았다고. 그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 지긋지긋해서 버린 거야. 병들고 돈도 없는 남자는 나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나를 우리 지훈이를 거짓말 직접 물어보지 그래. 바로 그때였다. 안쪽 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오수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거봐. 내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저러잖아. 그녀는 나를 밀치고 방으로 향하려 했다. 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막아서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부터 시끄러운데. 지훈이는 집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와 낯선 여자가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엉켜있는 모습.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신음소리. 오수진은 지훈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네가 지훈이니 많이 컸네. 하긴 20년이 지났으니 꼴은 내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그녀의 조롱 섞인 말투. 지훈이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누구야? 나는 네 아버지의 여자다. 아니, 네 아버지를 버린 여자라고 해야 맞나? 오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지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난 며칠간 내게 보냈던 그 차가운 경멸의 눈빛과는 다른 분노의 불꽃이었다. 우리 어머니한테서 손떼, 그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나이 또래 남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서며 오수진과 마주 섰다. 나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의 넓은 등이 그 순간 너무나도 든든했다. 오수진은 예상치 못한 아들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그녀는 지훈이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하, 모자가 아주 쌍으로 나서는구나.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나 주지.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경고의 말을 던졌다. 하지만 명심해. 박선영,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 씨의 돈은 한 푼도 내 차지가 될 수 없을 테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거든. 변호사 대동해서 다시 찾아오지. 그 말을 남기고 오수진은 요란한 구두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와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강민호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지훈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괜찮으세요? 그것은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 녀석이 내게 처음으로 건넨 다정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과거에서 온 유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떠났지만 동시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부서졌던 우리 모자의 관계를 아주 조금은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오수진의 경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말, 새로운 전쟁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수진이라는 과거의 유령이 휩쓸고 간 후 우리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와 지훈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파편은 없었다. 녀석은 그날 이후 내게 그 여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눈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읽을 수 있었다. 혼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 강민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제 그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고 잠을 자는 것인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졌다. 나는 묵묵히 그를 돌보았다. 오수진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그리고 한때는 내 남자였던 저 비참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주치의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지훈이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다. 녀석이 이제 막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또다시 이별을 준비시킬 수는 없었다. 폭풍은 예상대로 다시 찾아왔다.
오수진은 그녀가 경고했던 대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들이밀며 강민호의 법적 보호자 자격을 주장했다. 강민호 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법원에 강민호 씨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를 요청할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오수진 씨가 그의 재산을 관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사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오수진은 그 옆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마침 집에 돌아온 지훈이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훈아,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녀석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비키시죠. 박선영 씨, 이건 엄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협박했다. 오수진은 한술 더 떴다. 박선영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민호 씨가 죽으면 그 돈은 다 내 거야. 당신 아들 유학비라도 보태주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는 게 어때? 그럼 내가 인심 써서 1억 정도는 떼어줄 수도 있는데. 그녀의 그 모욕적인 말에 지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가 간신히 녀석을 붙잡았다. 참아. 지훈아, 저런 사람이랑 엮일 필요 없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과 협박, 분노가 뒤엉켰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들 해.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안쪽 방에서 들려왔다. 강민호였다. 우리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 그리고 오수진 씨, 당신들은 밖에서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선영아, 지훈아, 너희는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 오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도 마지막을 직감한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마지못해 현관 밖으로 물러났다. 나와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우리를 침대 곁으로 불렀다. 그는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그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지훈아, 내 아들. 그가 처음으로 지훈이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이는 대답 없이 그저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가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변명이다. 그는 천천히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나를 떠난 것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욕정과 성공에 대한 야망 때문이었다고 했다. 오수진의 화려함과 그녀가 약속한 미래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함께 얻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았다. 오수진은 사치스럽고 집요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였다. 그녀는 그가 벌어온 모든 돈을 자신의 명품과 사치, 그리고 도박으로 탕진했다. 그가 막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택한 것들 무기 삼아 그를 죄책감 속에 가두었다. 나는 그 여자의 노예였다.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내 남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나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의 지옥 같았을 20년의 세월이었다. 그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뿐이었지. 그 여자도 모르게 내가 평생을 비밀리에 지켜온 나의 마지막 보루,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돈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10억이다. 선영아, 그 돈은 그 여자와 함께 번더러운 돈이 아니야. 내 부모님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이고, 그리고 원래는 내 아들 지훈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돈이었어. 그의 말에 나와 지훈이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나는 염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돈을 지훈이에게 무사히 넘겨주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필요했다. 선영아,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훈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훈아, 내 아들, 이리 와보거라.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강민호는 베개 밑에서 낡고 빛바랜 손목시계를 꺼냈다. 내가 20년간 보관해왔던 바로 그 시계. 내가 그의 방을 치우다 그의 베개 밑에 놓아두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네 할아버지의 유품이다. 할아버지가 20살이 된 내게 주신 것이지. 나도 너의 20살 생일에 이 시계를 네 손목에 채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네 곁에 없었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지훈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아비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은 받아다오.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훈이는 낡은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20년간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 미움의 감정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강민호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평온한 미소였다.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었다.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내 아들 지훈이의 손 위로 툭 떨어졌다. 방 안에는 지훈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나 역시 울고 있었다. 더 이상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비참했던 인생에 대한 연민과 마침내 부자의 연을 확인하고 떠난 그에 대한 아주 작은 애도, 그리고 이 모든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오수진의 고함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진실은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눈물 범벅이 된 나와 굳은 표정의 지훈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오수진과 그녀의 변호사는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는 다 끝났나? 오수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물었다. 이제 그 영감탱이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이라도 남겼는지 들어볼까 뭐.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녀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무시했다. 내 아들 지훈이가 내 앞으로 나섰다. 녀석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그 눈빛은 한 집안의 가장처럼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오수진 씨라고 했나?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어. 그 말에 오수진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훈이의 말은 그녀의 미소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나와 어머니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는 명확한 유언을 남기셨소. 이 모든 과정은 녹음되었고 아버지의 오랜 법률 자문이신 김영훈 변호사님께서 곧 도착해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실 거요. 지훈이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내 할아버지의 유품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요. 이것이 우리 부자 관계의 증표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틈은 1mm도 없다는 뜻이지.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 옆에 있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유언은 법적 양식을 갖춰야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김영훈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아마도 내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달려온 듯했다. 강민호 선생님께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저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언장 역시 공증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방금 전 남기신 음성 유언은 그 유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오수진 씨께서 더 이상 이 집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오수진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 그녀가 꿈꾸던 10억 원의 미래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안 돼, 내 돈이야. 그 돈은 내 거라고.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마저도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사기꾼 같은 연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20년 전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났던 그녀는 20년 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빈손으로 쫓겨났다. 인과응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이었다. 강민호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떠들썩한 곡소리도 없었다. 오직 나와 지훈이 그리고 김영훈 변호사만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나는 상주가 되어 검은 상복을 입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길었던 내 20년의 원망을 함께 떠나보내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것은 강민호의 장례식이자 내 기나긴 원망의 장례식이기도 했다. 장례식 내내 지훈이는 내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녀석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상주로서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꿋꿋하게 해내고 있었다.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긴 밤을 보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그의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차 안에서 지훈이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내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녀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저 때문에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녀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당연히 화를 냈어야 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내 잘못이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 꿈이 어머니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짐이 될까봐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이야.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세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20년의 세월, 그 모진 풍파를 견뎌온 대가, 내 아들의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고 우리 모자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의 입회에 강민호의 유산 10억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통장에 찍힌 알촌 잔천리 아천절 헌천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기쁨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책임감만이 느껴졌다. 이 돈은 한 남자의 목숨과 나의 20년 세월과 내 아들의 상처와 맞바꾼 돈이었다. 나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나는 가장 먼저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졌던 모든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나를 쫓아내려 했던 가게 주인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2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나의 성체를, 나의 가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에, 쫓겨날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훈이의 이름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 그곳에 녀석의 유학 생활과 미래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넣어두었다. 지훈아, 이것은 네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단 한 푼도 아끼지 말고 네 꿈을 위해 마음껏 쓰거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서 당당하게 돌아와. 그게 네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밤, 나는 오랜만에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다. 더 이상 식은 밥과 남은 국이 아니었다. 잘 지은 쌀밥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 나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가게는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빚도,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망령도 모두 사라졌다. 내 곁에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 있었다. 나는 비로소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원망의 장례식이 끝나고 내 인생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의 장례식을 치른 후 내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나의 선영 식당은 더 이상 허름하고 비좁은 골목 식당이 아니었다. 나는 10억 원의 유산 중 일부를 투자해 내가 사들인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깨끗하고 아담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다. 1층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진 나의
새로운 선형 식당이 되었고 2층과 3층에서 나오는 월세는 나와 지훈이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 주었다. 식당은 예전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음식 맛이 좋다는 입소문도 있었지만 나의 기구한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나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나는 더 이상 하루하루의 매상에 울고 웃는 식당 주모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위로를 건네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 박선영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이유인 아들 지훈이었다. 녀석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토록 원했던 디자인 공부를 마음껏 했다. 아비가 남긴 돈이 역설적이게도 아들의 날개가 되어준 셈이다. 녀석은 그곳에서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번 상을 탔고 졸업 후에는 유럽의 유명 디자인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눅든 청년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자신감 넘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가게가 너무 예뻐졌는데요. 완전 인스타 감성 맛집이에요. 오랜만에 가게를 찾은 지훈이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녀석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정장 소매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끄럽다. 이놈아, 와서 일이나 좀 도와. 나는 핀잔을 주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앞치마를 둘렀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아들은 내 작은 식당에서는 여전히 설거지와 서빙을 담당하는 든든한 일손일 뿐이었다. 근데 어머니, 오늘 저녁에 예약 손님 어떤 분들이에요? VVIP라고 표시해 두셨던데. 지훈이가 주방에서 양파를 까며 물었다. 아, 오늘 오시는 분들은 엄마한테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지훈이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았다. 나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충만했다.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 왔어요. 앳되고 밝은 목소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앳된 얼굴의 젊은 엄마와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였다. 어머, 미니 씨, 어서 와요. 아가는 괜찮고. 네, 사장님 덕분에요. 이제 열도 다 내리고 밥도 잘 먹어요. 미니 씨, 그녀는 내가 1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는 미혼모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린 아들과 함께 오갈 데 없던 그녀에게 나는 내 건물의 2층을 아주 싼값에 세를 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내 가게의 비법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사장님, 이거 지난달 수익금 정산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아가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미니 씨는 내게 돈봉투를 내밀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미니 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내가 준 돈이 아니야. 정말 대단해. 자랑스럽고. 나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다. 꼭 20년 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에게 과거에 내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강민호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떼어
선영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나처럼 세상의 편견과 가난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그냥 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의 작은 식당은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레시피를 전수하는 훈련장이 되었다. 지훈이는 그제야 내가 VVIP라고 표시해둔 이유를 알겠다는 듯 따뜻한 눈으로 나와 미니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미니 씨 모녀가 돌아간 후 나와 지훈이는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 반찬은 거의 동이 나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김치 한 조각에 맨밥을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어머니, 지훈이가 밥을 먹다 말고 나를 불렀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식당 주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계신다고요. 아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녀석의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고맙다. 아들,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과거의 그늘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지훈이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고 오랜만에 내가 사들인 이 가게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테이블, 내 손때가 묻은 주방 기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골목길 풍경.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동정, 혹은 내가 그와 맺었던 10억 원짜리 계약,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20년간 나를 올가매던 지독한 증오와 원망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 결코 나를 구원해주지 못했다. 진정한 구원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 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일을, 그리고 나의 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차린 이 옹이 가득한 식당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것이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맺은 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